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한장 동아시아사 5번째 시간으로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서 벌써 어느새 제 5장이 됐죠. 자, 5장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고,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율령이었습니다. 율령. 자, 율령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성문법이에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령은 동아시아 사회를 다스리는데 이용됐던 성문법이고 통치 규범으로 활용이 됩니다. 법이라고 하면 법에는 범죄자를 다스리는 형벌을 내리는 형법과 국가를 다스리는 법, 행정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러한 법률에 유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 율령의 특징이었고, 언제 완성이 되냐면 동아시아의 율령은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를 통하면서 완성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율령이 완성되는 과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에 미쳤던 율령 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춘추 전국시대 보면,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부국강병을 추구했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가운데 제자 백가가 등장했었어요. 수많은 사상가가 등장을 했고,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유가, 도가, 법가가 있었죠. 공자가 만들었던 유교가 됐고, 노자가 성립했다는 도가, 나중에 도교라는 종교 형태로 변모를 해가고, 법가의 경우에는 상황, 한비자와 같은 사람을 통하면서 완성이 됐고, 이 법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죠. 진나라의 상황, 한비자와 같은 사람, 이사 같은 사람 전부 다 법가 사상가였고, 특히 이사를 활용하여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왕 시황제의 경우에는 법으로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군현제,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다스렸고, 관료를 뽑아서 국가의 관료로서 운영하게 되었고, 문자, 도량형 등을 통일했고, 도로, 만리장성과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순행은 이제 황제가 된 시황제가 전국 통일한 곳을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순행이라고 하고, 낭야라는 곳에 가서 비석을 갖기도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나라가 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진나라 배울 때 나왔던 내용들이었죠. 이때 법치는 완벽하게 적용되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것이 특징이었고, 이런 가혹한 통치에 이기지 못하고 반란도 일어났으니 그 반란이 진승 오광의 난, 세계 최초의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했던, 진나라가 금방 멸망을 하고 등장하게 됐던 한나라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유교를 받아들인 거였어요. 유교를 관학화 시켰던 황제가 한무제였고, 인물이 동중서였죠. 동중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유교는 중국의 중요한 이념과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교 통치 이념이 됐던 유교는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태학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당시 유교에서는 배우는 과목이 5경이었는데, 5경이라 하면 시경, 서경, 역경과 예기, 춘추라고 하는 5가지 유학 과목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익힌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러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배운 5경 박사 제도를 운영했고, 더 나아가서는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를 숭앙하는 의미에서 문묘를 건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진나라부터 전해져 왔던 법의 체계에 유가의 성격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령입니다. 그래서 율령은, 한나라 때 율령의 특징은 법과적 원리, 바로 법치 강제성과 유가적 원리, 도덕 자발성의
기초한 것이 한나라 때 율령의 특징이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황제는 천자, 하늘에게 권위를 받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성을 발휘하는 신성시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율령이, 그러니까 한나라 때의 율령은 법가적인 원리와 유가적인 원리가 합쳐졌는데, 이러한 율령이 명확하게 형법인 율과 행정법인 영으로 나뉘었던 시기는 서진시기였습니다. 위진 남북조 때 그 위진 남북조 때 그 진나라였던 서진시기 때 완성이 됐고,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율과 영으로 분리가 됐고, 이제 율령의 완성을 보는 시기는 수당시기라고 하는데, 수나라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리고 수나라의 체제를 사실상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수나라 당나라는 연결해서 수당이라고 부르죠. 수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은 남북조, 위진 남북조를 통일했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도표로 본 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체제 중에 하나가 중앙관제가 삼성육부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삼성이라고 하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요 삼성에 육부가 있는 거죠. 이, 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하는 인사를 담당하거나, 이조, 이부, 인사를 담당하거나, 재정을 담당하거나, 외교를 담당하거나, 국방을 담당하거나, 또는 사법, 형벌을 담당하거나, 또는 토목, 건축을 담당했던 공부까지 이성, 육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지방 행정 조직은 큰 단위는 주로, 작은 단위는 현으로, 그래서 주현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에서는 이제 관리를 뽑을 때, 관리를 과거에는 지방에서 추천을 받고 하는 제도도 있었지만, 수나라 때는 유교적인 지식을 시험 봐서 관료를 뽑는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돼요. 그래서 과거제가 처음 실시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얼만큼 많은 토지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호족을 만들기도 했던 시기가 수나라입니다. 그 밖에 수나라 하면 이전에도 봤지만 대운하 건설했고 고구려를 침공했던 나라죠. 자, 이런 수나라의 전통은 당나라로 이어져서 당나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중요한 나라죠. 중국 고대 왕조 중에 한나라, 당나라 매우 중요한 왕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성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전에 봤듯이 당나라의 장안성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장안성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도성이 있고 황제가 거주하는 궁성이 있는데, 궁성의 정문과 도성의 정문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길로 연결이 돼 있고, 이 길을 주작대로라고 불러요. 이 성의 모양을 본떠서 어떤 나라도 있냐면 발해도, 상경성을 만들었고, 일본도 뒤에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 때 헤이조쿄, 헤이안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장안성은 당시에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근접을 하는 귀족적이자 국제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으로 유명하고, 매우 국제적이었기 때문에 종교도 다양했습니다. 경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등도 이 당시 장안성에서 널리 유행했던 종교로 알려져 있어요. 좀 독특하죠. 경교의 경우에는, 경교는 일종의 기독교예요. 기독교 중에서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판명났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종교를 경교라고, 빛을 좋아했기 때문에 경교라고 불렀고,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고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이거 밑줄 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마니가 창시했다는 마니교도 이 당시 당나라 장안성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당나라 장안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제적이라는 점이에요. 국제적이다. 자, 이 당나라에서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율령이 완성됐습니다. 율령은 율령격식의 줄임말인데, 율은 앞서 봤듯이 형사법, 영은 행정법, 격은 수정보안법, 식은 이 율령격의 시행세칙을 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냥 줄여서 율령 이렇게 보통 부르죠. 이 중에 율 같은 경우는 형사법, 범죄자를 다스리는 법인데, 당 율에 따르면
당율 요거잖아요. 범죄자를 다스릴 때는 5가지 형태의 처벌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태장, 도유사. 아마 수업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태는 조그만 막대기로 50대 이하 때리는 거. 장은 51대 이상을 큰 막대기로 때리는 거. 도는 노동형. 유는 유배형. 사는 사형이었는데 특징이 뭐였냐면 앞선 율령이 유교적인 원리가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또는 가부장적 유교 원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형법이 적용됐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게 율이고 보다 더 중요한 행정법인 령을 보면 중앙관제는 삼성육부제. 삼성육부제. 아까 봤듯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밑에 이호, 예, 병, 형공, 육부가 있는 체제고 지방행정조직은 주연제. 똑같잖아요. 그래서 수당체제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관리를 뽑는 방법은 과거제. 그래서 9품으로 9등급으로 관리를 나누었고 관리를 뽑는 방법은 글을 잘 쓰느냐 아니면 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냐에 따라서 진사과와 명경과로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요 3가지 토지를 분배합니다. 균전지 어디서부터 왔지? 균전지 앞서 북위에서부터 왔다라고 전에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토지를 나눠주고 이 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토지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구와 가축들이 살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호적을 작성하고 평민 남성,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돼요. 아까 봤듯이 북위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토지를 나누어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을 걷게 되는데 그 세금, 조세, 세금은 조, 용, 조라는 이름으로 토지에 부과하거나 그래서 곡식을 받거나 부역, 노동력을 직접 부과해서 공사 현장에 부르거나 또는 공납, 특산물과 같은 것을 각 가구별로 성인 남서에게 부과하는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 제도와 병사로 이용하기 위한 부병제도 같이 이용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국가는 왕은 백성들에게 균전을 나눠주는 대가로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받고 또 군사적인 복무를 시키죠. 그거를 부병이라고 불렀죠. 이라는 점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체제는 당나라 초기 다 완성이 돼요. 물론 당나라 후기가 되면 8세기 중반에 안사의 난이라는 것도 벌어져서 절도사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일으켜서 지방 군사령관인 절도사가 힘이 강해지면서 자기 멋대로 구는 횡행하는 가운데 결국 9세기 말에는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사실상 당나라를 멸망의 위기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절도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당나라 때 이러한 삼성육부를 중심으로 한 율령이 완성됐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부터 보면 율령을 수용한 것은 삼국시대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한국사 할 때 배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4세기 소수리망 때 율령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수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만들어지죠. 학교가 만들어졌네. 태학. 이걸로 쓸까? 태학. 반면 백제의 경우에는 3세기 고이왕 때 율령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경박사제도가 운영됐대요. 그러면 태학이라는 교육기관도 위에서 볼 수가 있고 아까 당나라 학교기관이 안 써있네요. 당나라의 교육기관은 국자감이었습니다. 과거제가 시행됐고 국자감이라는 유교 교육기관이 있었고 그래서 고구려의 교육기관은 태학이고 또 백제에서는 오경박사라는 체제가 운영이 됐고 신라에서는 6세기 법흥왕 때 율령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가
통일신라 때가 되면 요 수당의 율령 체제를 수용하긴 수용하는데 우리나라도 수용하고 일본도 수용을 하는데 받아들이는데 각 국가의 상황에 맞따라서 현실에 맞춰 선별적으로 수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고유의 체제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삼성 6부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13부, 사정부를 두었다. 그리고 17관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당나라의 국자감의 영향을 받아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졌고 신라도 과거제를 시행하고 싶었지만 골품제 영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독서 3품과라는 체제로 대신 운영이 되었죠. 독서 3품과는 국학의 학생들을 경전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로 임명을 하는데 이때 임명은 전부 다 신분제, 골품제에 따라서 임명됐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 지방은 구주, 오소경으로 다스려졌는데 각 지방의 군현 밑에는 촌락이 있고 그 촌락에서는 마치 당나라의 호족과 같이 촌락문서, 다른 명칭으로 민정문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촌락문서로 되어 있어요. 촌락문서. 각 촌에서는 촌주라는 사람이 3년에 한 번씩 촌락문서를 작성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썼다. 그러면 당나라의 체제를 본뜬 거네요. 비슷한 모습 볼 수가 있죠. 발해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당나라 체제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어서 삼성 6부제 수용했는데 독자적인 명칭과 운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학교 교육기관으로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기관 보입니다. 당나라의 국자감을 수용해서 만든 거고 신라는 국학이었고 고구려는 태학이었죠. 아까 국자감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 밖에 서적을 관리하고 외교문서를 관리하던 문적원이라는 거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나라의 체제를 모방하기도 했지만 고구려의 문화를 수용했던 나라고 그리고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던 나라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성을, 자주성을 드러내는 나라여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이러한 율령 체제가 이제 고구려에서도 넘어가서 당나라의 삼성 6부를 모방하여 이성 6부제, 그리고 당나라의 구품 관리제도를 수용하여 구품 관리제, 관리들의 등급을 9개의 등급으로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로 두고 있다는 점이고 과거제가 처음 실시되게 됐어요. 언제였어요? 과거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될 때는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됐다는 점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은 야마토 시대 다음에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까지를 아스카 지방에서 불교가 부흥했던 시기 아스카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아스카 시대에 율령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이 발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다이카 개신 645년, 또 하나는 다이오 율령이라는 사건이었는데 알려지기로는 다이카 개신이 더 많이 알려졌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냥 당나라처럼 왕을 중심으로 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 다이오 율령 때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정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관제는 이관, 팔성제로 두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표를 실어놨죠. 이관, 신기관, 태정관과 그 아래 팔성, 국내성, 대장성, 형부성, 병부성, 진미부성, 치부성, 식부성, 경부성을 두고 있다는 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거라고 했죠. 신기관. 행정 관료인데 제사를 담당하는 관료가 있네 라는 것이 일본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했고 하급 관료 선발에만 관료 선발 시험을 보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과거제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과거제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방행정조직은 우리가 주군현, 부군현 이렇게 쓰는데 일본은 국부터 써요. 나라 국자로 씁니다. 국, 군, 리 예체계로 지방행정조직을 삼았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근친혼을 인정했으며 모계 중시에 친족제가 운영되었던 것도 역시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이제 율령 체제가 한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수당 때 완성이 되었고, 어떤 체제, 삼성육부와 주연제와 과거제와 국자감과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체제가 완성이 됐는데, 이 체제를 주변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가 계승한다는 모습 볼 수가 계승한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과거에는 베트남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베트남도 좀 실어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베트남 전근대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가볍게 보자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원전 2세기경에 한무제 공격으로 인해서 남비엣이 멸망한 이후로 10세기가 될 때까지 독립을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당나라 때는 이 베트남에 안남도읍을 설치했다고 했고, 10세기에 결국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들어섰던 왕조들이에요. 응오 꾸엔이 만들었던 응오 왕조, 딘 보린이 만들었던 딘 왕조, 레 호안이 만들었던 레 왕조, 리공 우원이 만들었던 리 왕조가 각각 있는데, 응오 왕조, 딘 왕조, 레 왕조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왕조는 리 왕조인데, 이유는 이 리 왕조 때 다이비엣이라는 국가 명칭을 썼고 제법 오래갑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였는데 수도를 탕롱으로 삼았어요. 탕롱은 지금의 하노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 수도가 이때부터 수도로 사용됐고, 율령이 반포됐던 시기예요. 위에 있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처럼. 그래서 문묘, 공자의 무덤도 설립됐고요. 학교도 만들어졌는데 학교의 이름은 국자감이었고요. 그리고 과거제도 실시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베트남 나름대로의 고유의 관습권이 있어서 지금 율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교적인 성향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교윤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남녀가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법 적용을 받았는데 베트남은 굉장히 남녀가 그래도 평등했던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관습권이라는 게 이거예요. 부부가 동등한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고 부인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 5강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교과서를 봤던 또는 다른 참고서를 통해서 봤던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이 중간에 이 뼈에다가 살을 갖다 붙이면 우리가 보다 더 5강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오프라인에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안녕.